안녕하십니까. RTN 리얼타임의 고세입니다. 지난 23일이죠. 정부가 내수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프리미엄 프라이데이 제도인데요. 이 금요일 오후 시간대를 주말에 편입시키는 방식으로 소비를 촉진시키겠다는 겁니다. 내수 활성화 대책이 의도만으로는 매우 훌륭하지만 현실적이지 못한 대책이라는 비판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오늘 이슈인마켓에서는 정부에서 발표한 내수 활성화 대책에 대한 주요 내용과 함께 문제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으로 부천대학교 부동산 유통학과의 허명 교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정부가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내수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주요 내용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죠. 예, 정부의 내수 활성화 대책을 살펴보면요, 모두 88건의 개별 내용으로서 이렇게 짜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핵심적인 내용을 살펴보시면 고소득층과 중산층의 경우에는 이제 소비를 진작하고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이제 부담을 덜어주겠다라는 데 핵심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근무 시간을 조정하거나 다양한 할인과 같은 혜택을 여기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전세나 월세의 대출 한도를 확대하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등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 정부는 매월 1회에 한해서 가족과 함께하는 날을 지정하여서 금요일에 오후 4시 퇴근하는 유연한 근무 형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금요일 저녁 시간대를 주말에 편입시켜왔고요. 국내 관광이나 소비 등을 끌어올리겠다는 것인데요. 이는 이제 일본에서 지금 현재 시행을 실시하고 있는 프리미엄 프라이데이 제도를 벤치마킹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경우에는 이 제도를 도입하는 기업에 대해서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4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관광 활성화 대책도 동시에 추진을 하기로 했습니다. 청탁금지법이라고 있는 김영란법 시행으로 피해를 입었던 숙박업소라든가 골프업체 등이 이제 중점 추진 대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숙박의 경우에는 호텔이라든가 콘도에서 객실 요금을 10% 이상 인하를 하게 되면은 부동산 재산세를 최대 30%까지 경감해 주기로 했습니다. 골프장 역시 요금이나 방안을 이제 추진하기로 했고요. 또 이와 함께 고속철도를 조기 예약을 할 경우에는 할인 혜택을 강화해서 25일 전에 예약을 하게 되면요. 최대 50%까지 할인을 해주는 방법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하나 이제 김영란법의 영향으로 직격탄을 맞았던 게 바로 요식업과 영세 화훼업자들, 농축산업자들이 할 수 있는데요. 이들에 대해서는 저리용자를 확대하기로 해서 연 2.39%로 1인당 최고 7천만 원까지 이렇게 대출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대책의 실효성을 위해서 소비를 진정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로 했는데요. 중산층에는 다양한 안정책을, 저소득층에는 생계 지원책을 펼치는데 공공임대주택 물량의 50% 이상을 봄이라든가 가을 이사철에 집중 공급하기로 했고요. 이와 함께 전세자금 대출의 한도를 1억 2천만 원에서 1억 3천만 원으로 이렇게 증가시킬 계획이며 월세 대출은 현행 최대 30만 원에서 40만 원까지 이렇게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취업난 등으로 취약계층으로 내몰리고 있는 청년층을 지원하기 위해서 상반기 중으로 1만 가구 이상의 행복주택 입주자를 모집하고 대학생 임대주택을 공급하는데요. 행복기숙사 정원 중 저소득층이나 장애학생이 들어갈 수 있는 입사 비율을 현행 15%에서 30%까지 이렇게 증가시키고요. 실업 상황에서 학자금 대출을 갚아야 하는 청년을 위해서 의무 상환 기간을 실직이라든가 폐업하거나 육아휴직을 할 경우에는 1년치 해당되는 상환금을 유예해 주기로도 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과제를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런 모든 내용들의 세부 정책 같은 경우는 올해 안에 이제 순차적으로 시행을 하는데요. 시행령 등 법 세부 사항 개정만으로 가능한 정책은 상반기 내에 거의 대부분 적용되지만 입법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경우에는 이제 하반기로 미뤄질 수밖에 없고요. 특히나 이제 민간 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와 협의가 필요한 정책 같은 경우에는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대책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건 매월 1회 지정되는 가족과 함께하는 날인데요. 일명 한국판 프리미엄 프라이데이, 이 금요일 오후 시간대를 주말로 편입시킨다는 그런 내용이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추진을 하기로 했던 이 일명 한국판 프리미엄 프라이데이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을 벤치마킹한 것인데요. 매달 하루를 가족과 함께 하는 날로 정하고 이날만큼은 일찍 퇴근해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이제 소비 촉진안이라고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30분씩 더 일을 하게 하고요. 대신 이제 매주 금요일 오후 4시에 퇴근하는데
이렇게 하기로 한 반면에 일본 같은 경우는 평일 연장 근무가 없는 대신에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날 오후 3시 퇴근으로서 세부 내용은 조금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뭐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일을 조금 더 하고 금요일 날 2시간 일찍 퇴근해서 가족들과 쇼핑이나 외식 등을 즐길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일본과 상당히 유사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이나 유럽 등과 같은 선진국에 비해서 늦게까지 일을 뭐 하는 관행이 좀 아직까지도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를 구조적으로 제약을 하고 있다라는 판단에서 이렇게 도입이 됐는데요. 정부는 이 제도가 선택근무제에 해당된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선택근무제라는 것이 일주에 평균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주 또는 일일 근무 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하는 유연근무제의 한 형태로 갈 수 있는데요. 일과 가정 양립하는 문화 조성을 하기 위해서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근로자 1인당 주 5만 원에서 10만 원의 간접 노무비를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년이 52주인 만큼 1인당 연간 최대 5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한 기업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수는 뭐 무한정이지는 않고요. 피보험자의 30% 내에서 최대 70명 범위까지를 우리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과 함께하는 날 제도를 도입하는 기업은 선택근무제에 따라서 근로시간을 조정한 만큼 해당 근로자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30분씩 더 일하는 것은 이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게끔 되어 있는데요. 유연근무제가 이 유연근무제는 이제 근로자가 일과 가정의 조화를 이루게 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제 지원금을 주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다만 예산 제약이 좀 있기 때문에 이 선도적으로 하는 모범 기업을 지원할 방침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가족과 함께하는 날은 일본의 프리미엄 프라이데이를 벤치마킹한 거라고 하셨는데요. 이 일본에서는 어떤 이유 때문에 이 프리미엄 프라이데이를 시행하게 된 건가요? 예, 일본에서 시작하는 프리미엄 프라이데이 같은 경우는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라는 제도에서 이제 착안을 했는데요. 한 달에 한 번씩 업무를 좀 일찍 마친 직장인들이 금요일 오후부터 주말까지 여가 시간을 활용해서 쇼핑이라든가 외식이라든가 여행 등을 자유롭게 즐김으로써 내수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자라는 취지에서 시작이 되어서요. 작년 12월 달에 일본 정부와 경제단체 연합회 등 재계 간의 협의를 통해서 결정이 되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본 내 주요 기업과 상점들은 유통, 관광, 숙박업 등을 중심으로 일찌감치 프리미엄 프라이데이 한정 상품이나 이벤트 행사들을 준비를 좀 해왔는데요. 특히 이 프리미엄 프라이데이 로고 사용을 신청한 기업과 단체의 수가 한 4천 곳에 이른다라고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확대해서 광고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요 관공서와 기업 등에서는 프리미엄 프라이데이 캠페인 시행에 맞춰서 앞으로 매월 말 금요일 오후부터 직원들이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만약 이게 제대로 정착될 경우에는 기업 정규직 근로자의 10%가 프리미엄 프라이데이에 여행을 간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나라 돈으로 한 일본 돈으로 2천억에서 3천억 엔 정도, 하나로 이야기한다면 약 2조 원에서 3조 원가량의 소비 진작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 프리미엄 프라이데이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일본 기업들의 장시간 근로 관행을 일하는 방식 개혁에도 적극 활용한다는 이런 방침을 세우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NHK 방송에 따르면 고객 대응 서비스나 직원들의 기존 휴가 사용 등을 이유로 프리미엄 프라이데이 참여 여부에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기업들도 적지 않은 상황이라고 이제 비판을 하는 목소리도 있고요. 그다음에 일부 신문에서는 많은 기업들의 참여가 전제되지 않으면 시행되기 어려운 것인데도 참여 기업들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기 때문에 도입 효과에 대해서 의문을 나타내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이제 여론조사 업체에 따르면요, 20, 30대 직장인 남녀 20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프리미엄 프라이데이가 도입하면 어떻게 보내겠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밖으로 놀러 가겠다는 응답은 38%인 반면에 절반 이상의 응답자인 56%가 바로 집에 가겠다라고 답변을 함으로써요. 그렇게 크게 내수 진작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네, 이 일본의 프리미엄 프라이데이는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에서 착안된 거라고 하셨는데요. 이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는 어떤 내용인가요?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라는 것은 미국 최대 규모의 쇼핑이 이루어지는 날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매년 11월 넷째 주 목요일이 추수감사절인데 이 날의 다음 날, 즉 11월 넷째 주 금요일 날이 바로 이
블랙 프라이데이가 열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연말 쇼핑 시즌을 알리는 시점이자 연중 최대의 쇼핑이 이루어지는 날이라고 하는데요. 이 블랙이라는 의미의 검다라는 의미 자체가 이 상점들이 이날 연중 처음으로 장부상했다가 우리가 이제 적자 같은 경우는 빨간색 색깔의 잉크를 사용하기 때문에 레드 잉크라고 할 수가 있는데 흑자의 경우에는 이제 검은색을 쓰기 때문에 블랙 잉크를 기재한 데 대해서 연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크리스마스 세일이 들어가는 공식적인 날이기도 하기 때문에 관련 업계에서는 이날 매출액으로 연말 매출 추이를 점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블랙 프라이데이 같은 경우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로 이렇게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데요. 당시 많은 백화점들이 추수감사절 퍼레이드를 열었는데 대부분 이 퍼레이드의 끝을 산타크로스가 장식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라는 의미를 여기다가 부여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한다면 추수감사절 다음 날부터 크리스마스 선물 준비를 시작하는 날입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백화점이 퍼레이드를 홍보 수단으로 활용해서 할인 제도라는 것을 할인 혜택을 내놨고요. 어느새 블랙 프라이데이는 이제 문화로 정착을 하고 있는데 특히나 해외 직접 구매를 하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전 세계인들이 미국에 있는 블랙 프라이데이 날짜를 손꼽아 기다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사실 2015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한국판 블랙 프라이데이를 실시하지 않았습니까? 작년에는 명칭이 바뀌어서 코리아 세일 페스타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이 결과적으로 소비 진작에 도움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네, 작년 2016년도 같은 경우는 9월 29일부터 10월 31일까지 말씀해 주신 대로 코리아 셀 페스타라고 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 행사 같은 경우는 이제 정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직접 참가 업체 200여 개의 신청을 받고요. 진행했다는 점에서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 블랙 프라이데이 같은 경우는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운영을 하는 거와 좀 상당히 좀 차이를 보이고는 있지만요. 정부의 경우 이 행사가 이 4분기 국내 총생산 증가율을 0.13%포인트 높였다라는 효과를 냈다라고 이렇게 홍보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년도인 2015년도와 비슷한 행사를 한 번도 실시를 했었는데요. 그때보다는 매출이 10% 늘어난 데 그쳤기 때문에 상당히 또 부진한 게 아니냐라는 지적을 또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부 주도 행사인데 혜택이 일부에게만 돌아갔다라는 그런 불만도 많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이 작년 같은 경우는 중국의 국경절 연휴와 맞았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대거 찾은 관광객들이 백화점이나 면세점으로 이렇게 많이 집중된 반면에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홍보가 잘 되지 않아서 썰렁한 분위기였다는 겁니다. 이런 이제 유통업체들이 오히려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에 초점을 맞춰서요 더 적극적인 할인 공세를 펼치는 점도 기인하고 있는데요. 해외 직접 구매족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이런 이 코리아 세일 페스타보다는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에 직접 이제 눈을 맞추고 있다라는 또 하나의 이제 원인이 또 있겠고요.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진정한 블랙 프라이데이가 이제 한국판 블랙 프라이데이가 정착이 된다고 한다면 누군가의 중재가 아니라 기업 자발적인 제안과 그다음에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이 만들어내는 좀 자연스러운 그런 움직임이 있어야지만이 아무래도 문화로서 정착이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제한적이었지만 긍정적인 효과를 얻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난 24일이었죠. 마지막 주 금요일에 일본에서 프리미엄 프라이데이를 첫 시행했다고 들었습니다. 일본에서도 이 시행을 놓고 반신반의했던 걸로 들었는데요. 시행 결과는 어땠습니까? 예, 지난 이제 24일 날 일본 같은 경우도 처음으로 이 시행을 했었는데요. 아베 총리라든가 정부 강요들도 전부 다 조기 퇴근해서 기업들의 동참을 좀 압박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24일 첫 시행일 같은 경우에 아베 총리의 경우에는 오후 3시에 업무를 다 마치고요. 사원에 가서 좌선을 하고 그다음에 미술관 앞에서 미니 콘서트를 관람을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관할 부처인 경제산업성 장관의 경우에는 오후 3시에 퇴근을 한 다음에 백화점 옥상에 올라가서 이제 컬링을 즐기는 그런 모습을 또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냉담한 이들도 상당히 여전히 많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제 방송에 따르면은 이 한 40대 남성의 경우에는 이 일본의 프리미엄 프라이데이 같은 경우는 대도시 일부 기업의 이야기일 뿐이다라고 이렇게 좀 비하하는 내용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일부에서는 거래처 중에는 주 2일 휴무도 좀 못하는 곳들을 또 많기 때문에 잔업부터 줄이고 주 2일 휴무부터 확실히 하는 게 먼저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곳도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찬성 의사를 밝혔던 기업이 한 4천 개 정도라고 이렇게 먼저 발표를 했었는데요. 금요일 3시 퇴근에 실제로 참여한 기업 같은 경우는 3%가 조금 넘은 130개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연구소들의 경우에는 만성적 인력난을 겪고 있는 유통업체와 서비스 업종의 참여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 일본의 프리미엄 프라이데이라는 그 제도 자체가 정착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본에서 처음으로 시행된 프리미엄 프라이데이는 기대와 냉담이 교차하는 분위기였다고 하셨는데요. 우리나라에서 프리미엄 프라이데이를 포함한 내수 활성화 대책에 대한 국내 반응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먼저 정치권 이야기를 먼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정치권에서는 원인 진단은 잘 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대책 자체가 너무 미비하게 없기 때문에 생색내기 정도에 그쳤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분이 많습니다. 작년 3, 4분기에 소득 하위 20%의 가구의 소득이 5.9%나 줄었고요. 임금 근로자의 근로소득도 12.4%가 감소했는데 어떻게 내수가 활성화될 수 있겠느냐라는 이야기인데요. 소비 촉진이라든가 가계소득의 확충이라든가 가계와 자영업 부담 경감이라는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내용들만 보면은 어떻게 보면 그림의 떡 같은 그런 이야기다라고 이렇게 일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금요일 조기 퇴근 유도라든가 호텔 콘도 재산세 인하와 같은 이런 대책들을 내놓는가 반면에 취약 근로자에 대해서는 긴급 지원 계획을 이야기하면서 청년들에게 생계자금 대출금 한도를 추가적으로 늘려주겠다라는 것은 결국 또 빚을 내라는 이야기 아닌가라는 좀 의문점을 나타냈다는 거죠. 실제로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도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4일간 매일 30분씩 더 일하고 금요일 날은 2시간 일찍 퇴근하자라는 그런 취지의 정부안이 현실적으로 매우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 기업에서 매주 하루를 가정의 날로 지정하는 등 조기 퇴근 문화 정책을 좀 시도를 하고 있었는데요. 최고 경영자의 확고한 의지가 없으면 이는 이제 무의미한 제도라고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또 하나 이제 연차 휴가라든가 육아휴직 등 법으로 보장된 권리도 잘 안 지켜지는 게 우리나라 직장의 현실인데 조기 퇴근 정책이 실현되겠느냐라는 반론이 만만치도 않습니다. 또 일부에서는 밤에도 상사로부터 카톡이라든가 전화 등과 같이 이런 연락 매개 수단을 통해서요 계속 연락이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퇴근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또 이런 내용들도 있는데요. 조기 퇴근은 바라지도 않기 때문에 퇴근 후에 연락이나 또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각 기업의 사정과 문화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한다라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시대적인 탁상 행정의 전형이라고 이렇게 비판하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또 하나 소비 위축의 근본적 원인이 장기 근무가 문제가 아니라요. 일을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점점 얇아져가는 지갑이 문제가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이날 정부 발표를 다룬 인터넷 기사에도요. 쓸 돈이 없는데 일찍 퇴근하면 뭐 하겠느냐, 시간이 없어서 돈을 못 쓰는 줄 아느냐 등과 같은 날카로운 댓글들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소비 부진의 근본적인 대책은 좋은 일자리를 먼저 확대를 하고 최저임금을 인상을 하고 가계부채를 경감하는 등 이런 해결책 하나도 없이 이런 대책 없는 정책을 들고 나와서 서민들의 분노가 좀 많이 이렇게 더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퇴근 문화가 국내 기업보다 자유로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외국계 기업의 직원들도 정부 발표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인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퇴근 시간을 정하는 게 아니라 각자 맡은 업무를 책임지고 자율적으로 하는 문화가 더 중요한데요. 외국계 기업에서도 이 전통적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한국인 상사를 만나게 되면은 칼퇴근을 꿈에도 못 꾼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회의적이지 않냐라는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많이 있지만은요. 그래도 이번에는 조금이라도 좀 달라지기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상당히 많습니다. 만약 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런 제도 자체가 제대로 정착이 된다면 매우 환영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항상 이상과 현실은 늘 이제 괴리감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도 이제 정부의 의지를 가지고 이제 추진을 하게 되면은요. 기업들이 하는 모양새라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켜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좀 일말에 기대하는 목소리도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정부의 의도대로 금요일 조기 퇴근제가 가계 소비를 증대시킬 수 있다면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주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요. 이 대표적인 업종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이번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
가족과 함께하는 날 제도 자체가 뭐 일요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좀 더 일을 하고 금요일 날은 2시간 일찍 퇴근해서 주말 시간과 연결해서 가족들과 함께 쇼핑이라든가 외식이라든가 또는 여행을 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요. 뭐 식당, 쇼핑들과 같은 상업시설이라든가요, 콘도라든가 호텔과 같은 휴양시설, 뭐 공연장, 미술장과 같은 문화시설 등과 같은데 아무래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쇼핑이나 여행, 관광 등의 산업들이 활성화되면 상가 시장도 더 활기를 띠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서울시의 상가 임대시장 현황은 어떻습니까? 예, 서울시의 25개 자치구에 그 매물로 등록되어 있는 상가의 임대료 추이를 좀 분석을 해보면은요, 3분기 기준으로 했을 때 3.3제곱미터당 평균 임대료는 11만 900원 정도로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거는 이제 지난해 그 전년도 같은 기간에 9만 100원에 비교하면 연간 상승이 한 23% 이상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2013년도 3분기 이후 3년 동안 31.76% 상승한 데 비해서 연간 상승이기 때문에 1년 만에 단반에 23%가 상승했기 때문에 눈에 띄게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이제 유난히 단기 급등했다라고 이제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겠는데요. 올해 경제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이 1 내지 2%대를 벗어나지 못하는 경기 침체에도 임대료가 단기 급등한 원인 같은 경우는요, 소위 뜨는 상권과 지는 상권이 철저히 구분될 수 있다라는 그런 상권 양극화가 빠르게 진행된 것으로 원인이 있다라고 풀이를 할 수 있는데요. 임대료가 장사 잘 되는 지역은 단기에 껑충 뛰고 안 되는 지역 같은 경우는 장기에 걸쳐서 서서히 내려가는 그런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젠트리피케이션 속도는 빨라지고 상권이 양극화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저금리 기조에 때문에 이 수익형 부동산 중에서 상가 투자를 하겠다는 붐이 상당히 많이 일면서요. 매매 가격은 상당히 많이 치솟는 반면에 이 가격 자체가 임대료에 그대로 반영됐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서울에서는 뭐 한 10억 원대 상가 투자가 본물을 이뤘기 때문에 매매가는 급등을 했었는 반면에 수익률은 7 내지 8%에서 4 내지 5%로 떨어졌기 때문에 임대인의 경우에는 수익률을 유지하기 위해서 상권이 어느 정도로 뜨게 되면은 이를 임대료에다가 올리게 되고요. 침체가 되게 된다면은 이제 좀 덜 내리려는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이렇게 보인다라는 겁니다. 결국 영세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는 경기 불황으로 매출이 줄어드는 그런 와중에도요, 높은 임대료 부담까지 짊어지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상가에 투자하려면 상업시설이 집중적으로 모여있는 상권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서울 내 대표적인 상권에 대해서 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에 그 뜨는 상권이라고 한다면요, 홍대 근처의 연남동이라든가 또 이태원의 경리단길이라든가 그다음에 서울 북촌마을이라든가 서촌마을 인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합정동의 카페거리, 연남동 홍대 거리 뭐 이런 경우도 핫플레이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요즘에 반대로 지는 상권이라고 할 수 있는 경우는 압구정 노대우 거리라든가 명동이라든가 신촌이라든가 방배동 카페골목, 삼청동 등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지금 이제 지는 상권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특히 이제 스타들이 우리 흔히 말하는 연예인들 중에 스타들이 노는 상권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인 게 설해마을을 또 들어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미래에 좀 유명한 상권이라 할 수 있는 게 판교라든가 마곡지구라든가 위리지구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이슈앤 마켓에서는 지난 23일 정부에서 발표한 내수 활성화 대책과 함께 서울 내 뜨는 상권 그리고 지는 상권 함께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부천대학교 부동산 유통학과의 허명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국토교통부는 1월 말 기준으로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전월 대비 5.1% 증가한 총 59,313호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준공 후 미분양은 1월 말 기준으로 전월 대비 6.8% 감소한 총 9,330호로 집계됐으며 지역별로는 전체 미분양 물량을 살펴보면 수도권의 미분양은 18,938호로 전월 대비 13.5% 증가했고 지방은 43,375호로 전월 대비 1.6% 증가했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